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공공부문 고용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이 노사관계를 이제 별도로 다룬 이유는 그 업무의 성격상 국민의 어떤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제 사용자가 사실상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을 받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노조를 결성한다고 해도 단체 행동권은 이제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공무원 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으나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허용해서 노동조합 이 활동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 행동권은 제약을 받지만 단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례에서도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례에서 우리 책에 있는 사례에서 성과연봉제가 이제 성과연봉제로 인해 가지고 노사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선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이론을 정립한 이 올리버 히트 미국의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어, 이 하버드 교수하고 이제 벤또 흘름스트림 MIT 교수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받았어요. 2016년에. 그래서 이제 계약 이론의 핵심이 이제 계약 내용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노사죠. 당사자들의 행동과 조직의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학자가 연구해 볼 만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또는 정부 간의 어,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16년에 은행을 비롯해가지고 금융산업 노조,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운수 노조, 종합병원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노조가 차례로 이제 파업을 진행했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갈등의 핵심에는 이제 성과 연봉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임금을 받는 호봉제의 임금 체계를 이제 성과 연동형 임금 체계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의미로 민간의 어떤 경쟁적 요소를 도입을 해서 전체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과 연봉제를 고위직에서 4급 이하,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고성과자, 저성과자 간의 임금 격차도 현재 기본급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를 주문했고, 현재 120개 공공기관, 90개 준정부기관, 143개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입니까? 노동계의 반발이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대규모 파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이익을 침해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명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노사 합의 없는 성과 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수 공공기관은 정부 입법의 노사 합의가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파업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하철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기로 하고 파업을 끝냈고요. 또한 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성과연봉제 반대론을 잠재우려던 시도 역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서도 나타나는 어떤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갈등, 또 노와 정부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겠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효율이냐, 우리 계약에 따른 이 당사자들 간의 행동과 조직의 효율 면에 있어서 이 성과연봉제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육체적인 이제 근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형 어떤 산업 구조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특히 이제 연공제라고 하는 임금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보장 제도가 미흡한 나라, 특히 이제 후진국, 이제 후진국이라든지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 임금의 체계가 이제 연공제라고 하는 연공인 임금 체계였다라면 이제 선진국형의 어떤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성과급, 성과 연봉제 형태들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공부문의 이제 노사관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이유들은 첫 번째로 이제 정부 및 이제 공공부문 기능과 영역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져 있고 확장되고 경제 및 생산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내 경제 규모의 공공부문 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명목 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수익과 총지출 각각 2018년 기준으로 45.1%와 4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에 대한 이 지출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둘째, 고용관계에서 국가는 매우 큰 사용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근로자 중 15에서 25% 정도가 국가 등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2017년 말 기준으로서 9.0%, 공기업은 1.3%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일반 정부는 7.7%, 공기업은 1.3%, 그래서 합이 9%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년 대비 0.08%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간 부분의 노조 조직률은 정체를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공공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이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9.5%인 데 비해 공무원 부분은 68.5%, 교원 부분은 1.5%, 그리고 공공기관은 65.9%를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이 공공부문에 따른 노동자 조직률이 이제 크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직접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 역할을 한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정부 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 하면 이제 공무원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비공무원들도 있고요. 공공기관, 곧 이 공기업들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준정부기관들, 그리고 기타,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주는 기관들까지, 그리고 우리 이제 공공부문이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경제 원리가 전면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비한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소유 지배 측면에서 정부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을 가리키죠.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 노사 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용자가 누구인가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의 내용이 이제 공공성에 주목해서 공공재의 생산 여부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국가행정관리 부문, 공공복지 및 서비스 부문, 사회간접자본 등이 포함이 되어지며 금융이나 철강 등도 기간산업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금융기관.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 부분에 따른 어떤 이제 정의를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공익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제 공공 부분, 그리고 행정학 중심으로 본다면은, 공공기관의 활동 영역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영역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전통적인 이 접근 방식으로서 공공부문은 행정 혹은 공공당국을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자, 법적인 의미에서는요,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곧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장 원리를 초월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위해 경제 부문과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부문이냐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인데, 우선 이제 사적인 영역이냐, 사적. 우리 이제 일반 기업들을 이제 우리 사적 시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사적. 그래서 시장과 대칭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사용을 해서 공과 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사관계 관점에서는요. 노사관계 관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면에서의 공공부문은 정부가 일정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근로 조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관점. 자, 노사관계법 관점에서는 정부가 사용자 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 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및 공익성도 함께 그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공공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광의 이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을 공공 부문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들면은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거나 이전 중인 전력이나 통신의 경우 등은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정의될 수 있고, 민간 부문에 속하는 공익사업과 방위산업도 어디에? 공공 부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 부문의 범위는 우리 유엔에서 이제 일반 정부, 사회보장기구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표준산업분류상의 공공행정 및 국방, 강제적 사회보장 등이 공공부문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또는 예산 지원을 하는 공기업들,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받는 정부 출연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비연구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들이 바로 이제 이 공공부문의 우리나라 공공부문 범위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은 민간 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부문 존재를 하는 이유가. 자, 소위 시장의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기업의 공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민간주의 이기적인 목적보다
사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지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권 행사가 최고 경영자의 선임에 집중되어 나타날 때에는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대리인으로서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따라 경영할 유인, 모티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소위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첫 번째로 주인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주인 대리인의 단계가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국민, 정치인, 장관, 고위 관료 등의 이러한 다단계의 문제 해결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와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자, 공공부문의 이제 노동 3권에 따른 겁니다. 자, 한마디로 공무원들도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2항에서 공무원은 법률로 정한 경우 노동 3권을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은 되나 제한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의 단결권 허용 원칙을 준용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도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공공기관을 보면 공공 부문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들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을 보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장형, 그래서 16개, 가스공사, 전력이라든지 국제항공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이런 이제 시장형, 준시장형은 이제 뭐 조폐공사, 전력기술공사, 또 이제 한국마사회, 석탄,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이제 기금관리형은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단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그리고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곳, 위탁 집행형 79개, 한국장학재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하죠? 어디 신청을 해요? 여기죠.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는 거죠.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산업인력공단, 관광공사, 국제협력단 등 기타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제 연구원들, 각종 연구원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고용의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정규직이 66%, 그리고 소속의 인력이 17%, 그리고 비정규직이 5.2%,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1.7%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진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 산하, 특히 이제 그 학교 급식에 이제 급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이제 급식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급식을 하실 때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어떤 이제 추세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정규직 전환의 노력으로 2014년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63.1% 감소를 해가지고 정규직, 특히 무기계약직의 형태들로 변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 평균 연봉 수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14년 보면은 전체적으로 1억 5,100만 원, 1억 5천만 원, 기관장 평균 임금입니다. 이 공기업 같은 경우 공기업과 이제 준정부기관이 있죠. 특히 이제 높은 곳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2억 원 정도. 시장형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시장형 같은 경우나 준시장형 같은 경우는 성과 인센티브가 좀 많이 좀 작용을 할 거예요. 기금 관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이 받는 거,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이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들을 누가 선임하느냐라는 얘기죠. 내부에서 한마디로 우리 이제 셀러리맨들이 신입사원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일반 기업처럼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이사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경영진에 대부분 이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들은 정부에서 내정을 해서 낙하산 인사들이 대부분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건 어마어마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선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를 받는 거죠, 대부분. 평균이 뭐 1억 6천만 원 정도, 1년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직원들의 보수 수준을 보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7,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6,700만 원. 그래서 일반 기업의 평균 보수의 비용보다도 공공기관의 보수가 좀 굉장히 좀 높은 모습을 보이죠. 특히 이제 시장형이나 준시장형 같은 경우 좀 높은 수준, 이제 기금,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높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에 이런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기업 고시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 경쟁률과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기업의 이제 정규직들의 연령, 임금, 곡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는 민간기업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약 한 30세 정도 되었을 때 딱 교착점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자, 공공기관은 쭉 올라가고 이 민간 기업들은 완만한 포물선, 일직선이죠. 공공기관은 거의 일직선이고 이 민간 기업은 포물선을 그리는 구조.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타날까 보면은요, 대략 한 48세 정도에 딱 나타나죠. 이렇게 48세 정도에. 48세 정도에 민간 기업은 임금이 꺾이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 이 취업을 해서 대략 한 30세 정도부터 48세까지 약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거의 이제 이 노선에 다다른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어떤 곡선의 구조들을 임금의 격차들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자,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관리 방안, 발전 방안들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부분과 이제 임금 형평성을 이제 제고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너무 격차 크잖아요. 그쵸? 격차가 너무 커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제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또 임금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났을까요? 연공제라고 하는 형태가 연공제의 모습인 거죠. 이게 연공제의 모습.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봉제, 특히 이제 직무급에 따른 어떤 연봉제 또는 성과 연봉제 등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임금 이제 체계 개편 방향은 공공기관의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양에 대한 이제 등급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해당 직무의 상대적 가치, 우리 직무급,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직무급, 숙련에 따른 연공급,
수행 능력이 직능급의 중요성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타난다? 직무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동일 직급 내 임금 격차 문제가 제고돼야 되고 직군 간의 임금 차등 문제가 제고가 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비정규직에 따른 부분들을 비정규직 부분들을 좀 다룰 건데요.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 대략 정규직이 100을 받으면은 비정규직은 한 6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약 100이라면은 비정규직이 한 90 정도. 그 이제 독일도 약 한 90 한 2, 3%. 근데 일본은 또 차이가 나요. 일본은 약 한 70%.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 이 바세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임금의 격차가 사회적인 대통합을 해가지고 임금의 격차가 없다. 없어요. 자, 단 무엇만 있느냐? 시간이에요. 근로 시간만.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로 시간만. 임금은 내가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이거 있어요.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도 비정규직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비정규직.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자, 근데 임금을 어떻게 받냐?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일한 것을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나 9시에 출근해가지고 2시나 3시에 퇴근할래. 근로 조건에 따라, 근로 시간의 정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것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노동조합원은 누구냐? 바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정규직. 사내에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뿐이 없어요. 비정규직들은요. 사내가 아니라 사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대가 되어져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만들어졌지만 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사내에 없고 사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교섭의 대상이에요? 정규직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면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지 말고 노동자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노노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민간 부분에서 보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 교원 노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이고 정치적 기능,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직률은 이제 민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낮아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공공 부분에서는 높아지고 있고, 이 단체 교섭에서는 교섭 대표가 민간 부분에서는 전략권을 가지나 이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따른 권한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또한 공공기관도 합의 도출의 권한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단체 교섭 영향력은요, 낮으나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왜? 한 공무원 사회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있으면은 몇 개의 노동조합으로 거의 다 이제 통합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상권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나 이 교원은 단체 행동권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은요, 노동상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필수 유지 업무, 우리 이제 배웠죠?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요거는 이제 뭡니까?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사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제3자의 관심을 보면요, 대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존재를 통해서 노사 쌍방이 이루고 있다라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체 상품 부재로 인해서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론, 국민의 여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대체 불가능하죠. 자, 1교시는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이제 공무원 노사 관계와 교원 노사 관계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